하늘고등학교 학생교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된 한인수라고 합니다. 하늘고등학교가 평소에 역사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고등학교에서 6.25와 관련한 행사를 한다고 해서 하늘고등학교를 이렇게 응원하려고 왔습니다. 공산 세력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온 국토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잃고 남편을 잃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고 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위대했고 전쟁의 비극을 딛고 폐허와 잿더미 위에서 맨주먹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조들의 후손임을 잊지 말고 6.25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감으로서 여러분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6.25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6.25는 잊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꼭 되새겨야 하는 날임을 꼭 알아주시기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6.25에 관련된 간단한 퀴즈 몇 개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 6.25는 몇 년에 일어난 일일까요? 힌트는 2022년은 6.25 72주년입니다. 정답은 네, 1950년입니다. 너무 쉬웠죠? 두 번째 문제는 6.25는 우리나라와 어느 나라와의 일일까요? 힌트는 6.25의 가장 큰 피해는 바로 분단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네, 바로 북한입니다. 마지막 문제, 6.25는 남침일까요? 북침일까요? 힌트는 전쟁 당시 북한의 김일성은 북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습니다. 정답은 네, 바로 남침입니다. 하늘고등학교 학생들 세 문제 다 맞히셨죠? 어, 6.25요? 그거 북한이 남한 침략한 거 아니에요? 6.25란 우리 전 국민한테 뭐 가슴 아픈 일인 거 알고 계시죠? 뭐라노? 잘 모르겠어요. 6.25는 뭘까? 그거? 6월 25일 오후 4시에 일어난 전쟁 아니야? 이 바보야, 새벽 4시라고. 정말? 그래. 북침이야 남침이야? 북침이지! 여러분이 6.25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역사는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얼마나 제대로 아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정확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한월 수학 여신 강예순과 한월 절세미남 여집의 교장 선생님이 하루 MC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당연하지요. (6.25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때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1939년부터 시작한 2차 세계대전이 1945년 8월 14일 일본의 항복으로 끝나면서 우리 한국도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1910년부터 35년간의 일제 통치로 인해 한국이 자체적으로 통치하기 힘들겠다고 예상한 미국과 소련이 각각 남으로 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대립하기 시작했고 정치적 대립 등 골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1948년 완전한 두 체제로 갈리게 됩니다.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북쪽의 공산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두 체제로 극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북한은 무기의 수 등 전쟁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인데 반해 남한은 세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무력 남침을 계속 계획하였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계속 남침의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무려 47번이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기를 몇 달이 지난 후 김일성의 무력 남침을 북돋는 계기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1949년 북한을 지지하던 소련의 핵실험 성공. 두 번째, 1949년 북한을 지지하던 마오쩌둥의 국공내전의 승리. 세 번째, 1950년 1월 12일에 발표된 미국의 국무장관인 딘 에치슨에 의해 발표된 선언 에치슨 선언. 에치슨 선언은 에치슨이 정한 에치슨 라인, 즉 극동 방위선을 두고 미국은 일본, 필리핀만 지키면 된다. 나머지는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라고 김일성이 자체 해석한 것으로서 이제 미국이 남한을 안 돕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리한 상황 속에서 김일성은 1950년 6월 16일 스탈린으로부터 48번째 만에 남침의 개시 일자를 6월 25일로 승인까지 받게 됩니다. 그 당시 강대국의 지지와 무기와 철저한 준비로 남침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왜? 한반도를 공산주의 국가로 바꾸고 싶었던 것이죠. 1950년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당시의 군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었기에 많은 인력들을 수용할 공간도 없었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토요일 오전만 되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한 전원이 외박을 나가 일요일 오후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북한이 38도선을 넘은 50년 6월 25일 일요일 오전 4시, 국군 병사들은 대부분 각자의 집에서 취침 중이었습니다. 6.25의 과정을 설명해 보자면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의 치밀한 계획과 강력한 무장으로 드디어 D-Day가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산발도선을 넘어 갑자기 남한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북한군은 서쪽의 옹진반도부터 동쪽으로 개성, 동두천, 포천, 춘천, 주문진에 이르는 산발도선 전역의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한국군은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소련제 탱크 T-34를 앞세운 북한군은 전쟁 당일 개성, 동두천, 포천을 점령하고 서부 전선에는 파주, 문산을 거쳤고 중부 전선은 동두천, 의정부, 서울로 진격했습니다. 결국 28일 새벽 미아리 방어선까지 격파당하고 맙니다. 원체 국력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1950년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그날 정말 많은 군인들이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북한은 중국 내전에 참전했던 군대 사단을 6.25 이전에 모두 북한 지역으로 데리고 가서 기간 요원으로 배치할 정도로 친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후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온 북한군에게 남한은 낙동강 이남 지역만 남기고 모두 뺏겨버렸습니다. 이에 낙동강 전선으로 후퇴한 우리 정부는 부산을 임시 수도로 정하고 낙동강 일대에 최후 방어선을 구축하였습니다. 북한이 빠른 속도로 남한을 휘젓고 다니는 동안 타 지역의 전투는 성공했는데 3일간 춘천에서 시간을 끌어줍니다. 그 3일 동안 북한의 발목을 잡으면서 북한은 치명타를 얻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남한은 맞설 준비를 합니다. 그 당시 북한의 남침을 이겨내려면 그 정부와 대통령은 살아있어야 한다는 이승만의 판단하에 이승만은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서울을 탈출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 행동에 대한 찬반 논의가 많은 부분입니다. 춘천이 시간을 끌어주는 사이에 정부와 한국군은 전열을 정비하고 유엔군이 참전하게 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이 지시되고 안보리는 북한군의 퇴각을 요구했고 북한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유엔군이 파병하게 된 것이죠. 미국은 유엔에 의해 성립된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곧 유엔을 침략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군에 밀려 후퇴한 국군과 유엔군은 8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과 혈전을 계속하였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끈 유엔군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을 선택한 이유는 인천은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거리에 있는 항구이고 수도 서울을 되찾음으로써 북한에게 심리적인 타격을 주고 북한군의 보급선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곧 6.25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 계획은 성공했고 역전되었고 1928년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2일 최초로 38도선을 돌파합니다. 계속 북진을 할 것인가 응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조심해야 하는가 다양한 논쟁을 벌이다가 50년 9월 9일 국가안보회의에서 이북 진격을 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유엔에서 새로운 결의안이 나오고 10월 19일 국군 1사단이 가장 먼저 평양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를 느낀 김일성은 10월 1일 급하게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마오쩌둥은 전쟁 발발 전 약속을 했던 대로 조선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1950년 10월 19일 입국하여 그들을 돕습니다. 북한군의 작전권도 중공군에게 넘어가고 1950년 11월부터 소련도 참전하게 됩니다. 메가더 장군은 참전하더라도 소수일 거라고 생각했고 충분히 유엔군의 능력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 진격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큰 손실을 받은 유엔군은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 중국 인민지원군의 숫자는 거의 60만 명 이상이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1950년 12월 25일까지 한만 국경선까지 전쟁을 종결하려고 한 메가더의 구상은 대규모의 중공군으로 좌절하게 됩니다. 동북 방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진호로 진출했던 미 해병 1사단은 10배나 많은 중공군 7개의 사단에게 포위당하고 맙니다. 이미 남쪽의 원산 방면이 차단당했기 때문에 유엔군은 12월 23일까지 흥남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951년 1월 4일 후퇴하면서 서울을 중공군에게 다시 되돌려주게 됩니다. 서로 서울을 내주고 되찾고 하는 과정에서 양측은 모두 무력으로 상대를 굴복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 양측은 서로에 대한 전면 공세를 벌이는 대신 전선 주변에 전술적 요지를 두고 벌이는 고지전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전선은 교착되었고 휴전이 모색되었습니다. 이 쟁점은 남북 간의 경계선과 포로 교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경계선은 전쟁 전의 38선이 아니라 정전 시의 군사 접촉선으로 합의가 되었지만 포로 교환은 쉽게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유엔군은 자율적으로 기한을 하자 공산 측은 그럴 수 없다고 팽팽히 반발했습니다. 그때 이승만은 계속적으로 휴전을 반대했습니다. 안전보장이 없는 휴전, 즉 미국이 철수하게 되면 또 북한의 침략을 받을 거라 걱정한 것입니다. 끈질기게 이승만은 반발했고 결국 미국은 정전 후 남한의 안전을 보장하기로 약속합니다. 그것이 1953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됩니다. 3년 1개월하고도 2일, 1129일간 지독했던 6.25 전쟁은 지금까지 그렇게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6.25의 피해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만 크게 인명피해, 전쟁 고아, 이산가족, 경제적인 문제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명피해는 경찰을 포함한 한국군 63만 명, 유엔군 15만 명을 포함한 78만 명이 전사, 전상 실종되었고 북한군 80만 명, 중공군 123만 명 등 약 203만 명의 손실이 생겨 군인 피해만도 총 281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느 전쟁보다도 6.25 전쟁에서는 민간인 사망률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 고아 문제입니다. 전쟁 기간 당시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다 큰 성인이 가족을 잃어도 힘들 것인데 어린아이들은 가족을 잃고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이 당시 큰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앞에서 언급했듯이 6.25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분단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가족과 헤어져 평생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TV에서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하기도 했지만 찾지 못한 가족들도 많고 이제 생존자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의 경제는 무너졌었습니다. 안 그래도 1940년대 전반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으로 조선 청독구가 물자 공출과 인력 공출을 강제하면서 물자가 빼돌려지게 되며 경제가 안 좋았었습니다. 또한 8.15 광복 이후로도 존 하지 미 군정 사령관의 무능한 통치로 인해 물가가 폭등, 경제적인 혼란이 가중되어 고물가가 1948년까지 지속되었고 1949년이 되어서야 겨우 수습 과정에 들어서면서 경제 재건 과정에 들어왔는데 전쟁으로 인해 산업시설이 대규모로 파괴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전쟁 이후로도 국가 경제는 미국의 원조군과 현물 지원을 받아 그리고 국제 지원 물자와 미군 부대 물품을 받아 민간에서 유통하는 슬픈 상황이 지속되어야 했습니다. 6.25는 국가 경쟁력과 발전 역량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릴 만큼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인적 피해만 300만 이상에 물적으로는 전력 74%, 남한 공업의 60%, 건물 66만 100동, 전선 6만 766km, 교량 9,312km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근대사 최악의 전쟁이라는 6.25 전쟁의 피해 속에서 나라는 잿더미가 되고 고아, 이산가족 등 한마디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세계 경제 10위권에 드는 경제 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피땀 흘려 대한민국을 지켜준 우리 선조들에게 정말로 감사하고 자랑스럽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가슴 아픈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제대로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 젊은 세대라 우리가 왜 6.25를 계속 기억해야 하고 또 이것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 같은 운동도 아닌데 굳이 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역사관에서 박물관에서 되짚는지 가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본 적이 있나요? 당연하죠. 너무나 끔찍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73년 전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게 없어요. 뭐 그렇죠. 6.25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요? 방심해서요.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고 그 당시 마음으로도 국방력으로도 전혀 준비가 된 것이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교장 선생님은 6.25의 비극을 우리의 국방력의 부족과 소통의 부재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보셨군요. 근데 그것은 비단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미리 원인을 파악해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으면 막는 것.
하지만 그것은 쉽지는 않죠. 그럼 그것을 통해 우리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알고 있어라는 것입니다. 단재 신채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 그 우리의 어제가 잘했든 못했든 모든 일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메시지를 꼭 한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네요. 여러분, 역사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교의 한호섭 설립자님께서는 항상 제대로 된 역사 교육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제대로 된 역사 교육, 여러분과 함께 하늘고등학교가 앞장서겠습니다.